네, 안녕하십니까. 윤지원입니다. 제가 AI 관련해가지고, 이게 저수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병정 교수님이고요. 하나가 제가 그 정책 연구를 하는데 에든버러 대학하고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부 공건 혁신에서 AI 정부 우리게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내용을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AI 전공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AI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가 따져져 있는 거죠. 정치 행정 이럴 때 AI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에딘버러가 얘는 2017년부터 그쪽 정치학과 교수님하고 정책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하을시 그러니까 아젠다 연구입니다. 우리는 정책학을 제일 앞단의 연구들을 하는데 그때 그 에든버러 대학에 EFI라고 에든버러 퓨처스 인스티튜트가 생겼는데 그때 그 대학원이 어떤 대학원이냐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리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일부와 그리고 인문학하는 친구들 예술하는 친구들 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이 학과 학생들을 그 인문학적 상상이나 예술적 감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원 교육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AI와 데이터로 장착하면 새로운 인재가 나올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7년부터 EFI에서 지금 석사과정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걸 대충 티끌봤었고요. 그게 한국에서 어떻게 접목될지 그런 것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잘 AI 정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젠다 연구가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정밀이 중요합니다. 트렌트를 잘 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재원에 가가지고 국가인재원에 가서도 처음에 그 이경현 교수님을 비롯한 저명한 AI 선생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워낙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나가는 AI 선생님들이 안 옵니다. 그 텐트를 에자일 AI 정부 이렇게 치니까 옵니다. 혹시 저기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그 장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AI가 큰 방향이 두 개죠. 하나는 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 하나가 세계 1위 AI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지어요. 이름. 3대 강국이면 어떤 3대 강국이냐? 그러면 세계 1위 AI 정부면 어떤 AI 정부냐? 제가 장명했습니다. AI 정부입니다. 아마 우리 노원이 우리 교육기관이 이걸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두고요. 아마 전자정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AI를 전자정부 1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BJ 때 오명 장관이 발탁이 돼가지고 오버세부터 인프라를 깔고 나중에 이 행안부 비치던데 행안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정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제가 매번 AI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이 1등 기업을 지워야 된다. 앞으로 삼성전자 잘할 것 같습니까? 구글이 잘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 회사들도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까지 1등을 했던 기업 그걸 쫓아가면 망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정부 1위를 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그러면 AI 전 1위도 할 거냐? 망하죠.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분이 전자정부 시스템입니다. 행안부가 한 시스템 바로식이죠. 근데 내가 보기에 AI는 인재입니다. 인재. 어떤 개인이 AI 툴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문소희지 않습니까? 문소희가 AI가 어떻게 보였던지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문명사격전화 거기 아까 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부 전공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서사부터 사회과학을 했지만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특히 국가가 어떻게 인비스는지 그러면 문명과 국가가 어떻게 이겨될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대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럴 때 한번 큰 단문을 생각해봐야 지금
조그맣게 일어나는 스타트업에서 생각하는 AI도 비리 보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국가 시스템 안에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CNN하고 연초에 프리 인턴이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이트가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CNN 앵커가 좀 있습니다. 프리 인턴 보고 당신은 이 AI라는 게 인터넷이나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어떠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산업혁명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 여기 보인 것처럼 인간의 권력이 힘이 만력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간 거다. 그 전에 보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면 힘센 장수입니다. 그죠? 상치가 힘센 장수죠. 근데 그 와트의 전기기관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게 힘이라는 게 인류한테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이 있어야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기 고대 영웅들의 시대가 지나간 거죠. 중세의 기사도가 지나가고. 그러면 AI는 뭐냐면 이게 인텔리전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과 계산과 합리로 하더니 세계가 끝났다고 제프지트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뢰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AI는 이 시대를 열은 거거든요. 산업혁명이 1760년도 정도, 토이미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정도가 어느 시대냐 하면 1776년 미국이 독립합니다. 이 정도가 영도 시대거든요. 영도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2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다. 그게 문명이거든요. 왜 그게 어떤 인류사적 변화가 오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명을 하다가 생각하면 몇 년 전부터 특히나 2017년 그때 촛불혁명 이게 탁 터질 때부터 이게 세상이 확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여기서 책 소개했지만 또 보면 저는 한류 같은 이런 나라를 봤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죠. 빅뱅이 큰 문화적 충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지금은 미국의 변화라든지 중국의 변화, AI, 기후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처럼 문명타락을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르네상스로 시작된 1400년대에 시작됐던 근대라는 게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오는구나 이런 들음으로 보거든요. 여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그쪽 공화주의 연구한다고 했는데 공화주의를 촛불도 연구하려는 제가 제일 반쪽이 르네상스식이거든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때 심리 어떻게 했을까?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1400년부터 1500, 한 30년, 50년까지 150년 동안에 변하거든요. 빅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털보, 보티체 이런 사람 다 터져나옵니다. 그때. 단테부터 마테릴리까지. 왜 유독 이때일까? 그 앞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뒤가 아닙니다. 다른 적도 아니고. 그게 근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500년 뒤에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보고 부산에서 인천에서 피렌체 르네상스 같은 리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약간됩니다. 그러니까 1400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계 혁명이란 시민적 혁명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피렌체에서 근대 공화정이 출발합니다. 이 근대민주주의가 가거든요. 이때 가면 정치와 문화 결합해 새로운 흐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연초에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죠. 이게 마카베의 목을 때리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러면 지금이 또 다른 르네상스면 동아시아 르네상스 하다가 동아시아 민 같다. 인류인 같다. 새로운 인류의 지경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트럼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이대 세대가 허물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문명 세태죠. 톨비가 얘기했던. 그리고 거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그 686명 1960년대 프랑스에 일어났던 686명이 해체와 전복이었거든요. 그걸 80년대에 미국이 가져가지고 예술 파트에서 해체와 전복 이야기하는데 지금 포스트 모던 중에서도 그 근대 자체가 아예 흐트러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AI 혁명 인기 일어난다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는 서양권과 동양권을 딱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들이 꼭팔리 드물링거리처럼 기윤생동이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런 고민 해봅니다. 문명사를 하면 그러면 세상을 앞으로 누가 주도할까? 주도할 때는 동대밖에 없습니다. 문명적으로 보면 서양 문명이 있고요. 또 아시안 문명이 있거든요. 어디가 할까? 이러면 고생한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 사람들은 제국기 시대 때 진해를 위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하거든요. 이때 시대에 보면 동안 인부라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 할아버지 하던 이야기를 다 구정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배우죠. 서양을 따라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서양을 배웁니다. 그러면 서양이 동양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동양이 서양을 이해하는 방식 누가 이를 더 철저하게 이해합니까? 당연히 동양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대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갔는데요. 그럼 지금 시대가 뭘까? 지금 국가인조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뭘까 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인재, 마인드스. 탁월한 인재. 그 피레체에서 르네상스가 강화했던 이유가 탁월한 인재고요.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해대헌이나 인류의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 탁월한 인재가 출연했었거든요. AI 파트에도 그 탁월한 인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년을 보면 탁월한 인재의 시대입니다. 그럼 탁월한 인재가 뭐냐 이럴 건데요.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뛰어난 사람을 탁월한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렌체에서 탁월한 인재라면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개인을 탁월한 인재라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 1400년이니까 그리스 로마의 재정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논쟁이 없거든요. 케사르가 좋았던지 아니면 구르투스가 좋았는지 세정이 좋았던지 공화정이 좋았던지 이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국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피렌체 시민은 구르투스가 나왔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도자 한 명이 지배하는 제국, 그건 개인의 자유를 값살한다. 그런 체제에서는 탁월한 재능이 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만이 브릴리언트 마인드, 이게 제 표현입니다. 합기푸스라고 저기 이때 로마 공화정을 연구한 거기 로마 시대 거의 마지막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탁월한 인재다. 공화정에는 탁월한 인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AI 시대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자유로운 개인들, 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창조한 힘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150년 동안 빅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AI를 하고 있는데 인류 르네상스, 개대현, 한류까지 되는데 여기 자유로운 정신이 있느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탁월한 인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면이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고용문 되는 게 이야기하는데 양극화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탁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월성이라는 자유로운 정신과 상상력, 창조를 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문명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을 장면했습니다. 이렇게 근대가 끝난 거고 문명 전환이다. 사람들이 문명 전환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전환된 문명이 뭐냐? 개혁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 저는 그걸 컨템포러리 에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미술을 컨템포러리 아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컨템포러리 말이 한 20, 30년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특징이 뭐냐?
남성을 주면서 여성이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오히려 더 큰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중심에서 동아시아로, 그 다음에 팝단 엘리트 중심에서 대의제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버텀업, 요즘 댓글이잖아요. 댓글, 개인들의 힘, 그리고 요즘은 정당체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의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대의제가 허물린다는 거는 의회와 언론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집정민주주의가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AI 이전의 학문 방식에 의한 근대성이라고 하면 이성이거든요. 합리성. 제프리 힌턴 이야기인가, 기계 끝났다. 이건 AI가 다 할 거라는 거죠. 법률 파트에서, 회계 파트에서, 다른 많은 서비스 파트에서 할 건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이럴 때는 저희가 또 문명사는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갑니다. 그 앞에 뭐 있었지? 중세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성이 있었거든요. 고대에는 무엇인가? 그 유의의 유의감,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유의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처음엔 육체적인 걸로 하다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가거든요. 그래,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게 창조되는데, 앞으로 누구나 미래학자들이, 얼마 전에 만난 미래학자들입니다. 나는 이 중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그 친구는 어떻게 하면, 아니요, 고대로 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AI가 고대 시대에 노예가 하던 노동들을 다 대체하고 나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가 됐었으니까 저는 영성이라든지 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가 끝나고 나는 이렇게 상상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생각할 때 거기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 등장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17년부터 에든버러 대학을 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정치학과 교수도 있었지만 아까 EFI 이야기하는데, 제프리 힌턴이 에든버러 출신입니다. 그 63년부터 AI 학과를 만들었다더라고요. 플래닛 포럼이라고 데 가서 만나봤습니다. 왜 제프리 힌턴은 거기 에든버러에 있지 않고 캐나다로 도망가느냐 물어보니까 트렌드가 달랐답니다. 그때는 에든버러는 뭐 잘 모르던 심볼릭 AI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제프리 힌턴은 토론토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언저리 워킹에 저는 미국이 제너레티브 AI 같은 걸로 가겠구나. 자본과 인력으로. 그리고 유럽은 보니까 그게 자본과 인력이 안 되니까 자기들 대안을 찾는데, 그게 익스페리언셜 AI였습니다. 그냥 AI. 브레타스가 나지는 않는데 페먼트 같은 사람이 아트 AI를 할 습관이거든요. 인간의 경험과 AI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한번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뭐 이경영 선생님 계일에 한번 초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3축으로 돌면 남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생각과 다른 상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동아시아는 뭘까? 저는 그냥 모네 AI 이렇게 하고, 원래 이 모네가 한 전명은 이경전 선생님이 했습니다. 타브랍니다. 저는 여러 후미니 아트 AI를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너레티브 AI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서부인의, 백인의, 남성의 한 40, 50대 정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란 그 반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양 사람이 동양 문화를 가지고 또 여성들이 남성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를 그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인문학적으로 좀 가면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면 휴머니 아트 AI, 제가 고민했던 휴머니 아트 AI 두 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이야기 공화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연구하거든요. 국가를 연구하는데 AI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서양 국가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플라톤 국가론이나 근대 홉스 국가론, 이게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식의 아이디어를 찾다가 결국 동양 고전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동아시아 유교 국가로는 대항위라고 정조가 11권짜리를 편집하거든요. 저게 집계된 책입니다. 책을 내용을 우리 한문을 못하니까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는데 아마
요거지 어쨌든 이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백 한 2,000장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한 장 번역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이 듭니다. 전문가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몇 개 했지? 제미나이나 이거 몇 개 해봤는데요. 퍼블릭시티 그걸 하면 번역이 제일 잘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퍼블리시티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그냥 저기 앞에 거 번역하는데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번역하는데 알바로 우리 계산 1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학문실력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이 점입니다. 합점이라고 하면 그 합점. 이 점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점이 없습니다. 이 점만 잘 찍을 수 있으면 그냥 우리처럼 한문을 부충하는 장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저 표점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 시작 때 만들 수 없거든요. 뭐냐면 미국의 동아시아 하는 한문 하는 사람들 표점 다 찍은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국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퍼블리시스트는 그걸 하거든요. 내가 이게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원래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강문 선생님한테 이거 연구 용역 3억을 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필요 없겠다. 근데 알바를 못 구해가지고요. 우리 진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기관이 한 명 하고 있거든요. 문호독교로. 공무원은 알바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것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 11권인데 이게 그럼 이과도리는 문도 한문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이번에 처음 냈거든요. 조선시대의 국가의 동아세 통화와 정조로가 만들었던 이 대항위를 국가임대원에서 올해 꺼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퍼블리시 이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만 대장경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보면 그 종교학입니까? 그렇습니까? 거기는 성하의 대장경, 요의 대장경, 그란족의 대장경 있는 게 일본 대장경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운동문화. 그게 나오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론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양의 그리스 로마 국가론과 근대 국가론 그리고 최근에 60년대 네온 막시스트 국가론까지 다 집어넣고요. 동아시아 국가론을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제3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가론이 진짜 국가론이 겁니다. 인류가 가진 아까 인류 르네상스 국가론 같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게 아마 1년, 2년 안에 제가 저 회사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번역 못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온 거니까요. 이게 분명히 아트 AI,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는 분야의 분명히 아트 AI면 다른 분야도 다 그럴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게 마음영양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일사초에서 하는 게 마음건강센터 이런 데 있거든요. 전국에 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 한 절반 이상이 대민 업무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뭐 복지부, 노동부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죄입니다. 정신적인 죄. 그 사람들 예방하면서 치유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걸 마음건강센터라도 하는데 뭐 저는 보니까 저 뺄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권력을 키워주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치유와 명상이 누구에게 피해를 해주는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게 명상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때 이현경 교수님하고 콜레지가 할매 있었거든요. 저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분류 AI, 아까 이야기했던 부채 AI 이런 것들은 초급 수준이거든요. 그때 AI는 거기 AI 전공한 공대 사람들 엔지니어보다 문과에 내가 더 잘하겠다는 어떤 확신을 얻었는데 뭐냐면 내가 그때 지금 누구라고 이름 되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압니다. 어떤 여자분인데요. 미국의 대치 연구소로 많이 왔다가 가면 AI 연구소 왔다가 파는 분인데요. 그래 부채 AI 이런 걸 초기 이야기하니까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캐릭터 AI였고요.
그거 캐릭터 아예 안 거든요. 그는 한테는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인간의 감성과 유성과 인류의 묻어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AI 툴을 가진 인문학자가 할 거라고. 그런 건 뭐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물도 기대도가 있는데 저희들 좀 재미난 이야기라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런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 신동엽의 짠한 향 이런 건 그 조회수가 구독자가 100만,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 영성 관련한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면 10,000에서 20,000명이 안 넘어가거든요. 왜 그럴까? 그 생각해 보면 재미없거든요. 한 5개 들어보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AI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후기를 쓰면 궁금한 게 만약에 30대 아니 50대 여성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제 종교를 생각하지 앱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장소, 로케이션, 절, 교회 이런 다 필요 없고 나중에는 우리가 앱 하나로 자기가 편한 시간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일요일 날 편한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 성강을 갖더라고요. AI랑. 한 두세 번 주고받으면 어떠냐면 AI 싹 갑니다. 한 5번만 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게 맞춤형으로 해주거든요. 그냥 무슨 일인, 무슨 요. 그렇게 AI 하다가 그래서 피해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인간의 인류라는 건 신과 인간의 문제에서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실행해서 자천가 그 자기가 만든 가짜인가 진짜를 하기 위해서 영서에서 제일 중요한 식별이거든요. 이게 내 스스로 나를 쑤시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긴가 이런데 AI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담을 해주면 어느 날 자기가 신세를 읊거든요. 묻지 않을 뻔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신과 인간과 AI와 윤리 문제가 하나 있는 이거는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AI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치 파트 국가론이라든지 아젠다 연구 이렇게 다고요. 그러면 내가 학교 때 햇빛이 있으니까 종교 AI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문 역사 철학에 혹은 사회과학에 수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한국의 인재들이 나오면 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정부 파트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영근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QPM하고 이걸 발달시킨 SLAI 전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과학은 분석과 진단 높이라는 이게 예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블랙스완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있는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아마 이영현 선생님하고 딱 했는데 저는 요즘 무주선으로 AI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 챗GPT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AI를 한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4년이나 5년 지나면 이게 추수기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거거든요. 그 전에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챗GPT가 22년 11월 30일 날 공식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AI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AI 모델을 만들어 봤느냐? 그 이유나를 나 부분 하거든요. 저는 이경에서 제만 20분 만들었었거든요.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을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걸 기계로 해보다 지향학자들은 우리가 24개하고 공통적으로 봤는데 그걸 뭘 만든 사람들은 그 바움가팅이라고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있는 사람이 그 연극 되는 분들인데 그 사람은 안 된다 했거든요. 카문이 방송이 있다기에 제가 이경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가봅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적극적이게 그 이경일 교수 스타일이 있으면 몇 번째 뭐 또 우리 만들었거든요. 저를 만드는 도차 검증을 하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할 때도 거기 점sun 데이터를 정량 데이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코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프로세스 스크린을 합니다. 한 65%에서 70% 나왔거든요. 정답률이. 지금 무채 오래 한 40% 나오면
그 학습 데이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꽉 그게 뭐한 500이 넘게 해가지고요. 학습 데이터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해보니까 한 45%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람끼리 한 소위 리스펙트가 뛰어넘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경규 선생님은 AI를 끼신 분이고요. 저는 AI를 안 했지만 나도 챗 GPT 이전에 했으니까 나도 AI의 명함을 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이게 원래는 학습 데이터가 사람 노동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학습 데이터로 해가지고 AI를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 PPL입니다. 그때만 해도 챗 GPT가 나오기 전이니까 중앙정부의 그냥 국회, 행정부, 예산, 그 다음에 미디어 때 이렇게만 해봤거든요. 그 챗 GPT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뒤에는 이걸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얘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가 넘어가 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우리는 정책 파트 예견을 해보려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것만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간지, 국회는 입법, 대통령 총리의 워딩, 그건 예산안까지 분석을 하면 이게를 그 다음에 17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만약에 대구, 그 다음에 광주, 부산 이런 걸 해볼 수 있도록 할거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전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이걸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중앙정부 정도 파악하고요. 일간지질부만 하는데 진짜 제가 경남 마산 출신인데 마산시의회에서 뭐가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정부 중앙정부 입장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AI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게 데이터를 다 축적만 할 수 있으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진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있고요. 만약에 진천하고 마산하고 목포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천이 충북도지사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광주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걸 해보려고 하는 에자이벨리아집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부라는 행정은 1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변화라는 거는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하러 저게 뽀에 짜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하면 예산 짜가지고 나중에 회계검사까지 하는데 한 2년 3년 걸립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애자의 정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정부 시스템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우리는 교육기관인데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소브레인 AI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워낙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사회과에서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거든요. AI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23개의 범주의 내용은 하나마다 한 10개씩 하위 범주가 21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주로 이게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민간 데이터는 과기부에 있고 공공 데이터는 행안부에 있고 국가 데이터 측이 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있습니까? 논리체계는 있습니까? 암심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종이 시대에 AI 이전 시대에 했던 사회과학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선출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젠다 연구할 때 만든데 23개 있는 데 범주가 있고요. 한 범주는 한 10개씩 잘랐습니다. 213개가 있습니다. 23개 범주는 교식인재, 고관입법, 노동, 교육 이렇게 총 2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거시경제를 하면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실업, 통화정책, 예산, 부채, 조세, 산업, 문과관리 이 정도면 거의 다 커버한 거잖아요. 지금 국가인재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교육생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입생들입니다. 회사에 처음 오는 사람들. 이 부서 개치받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하러 가는데 재교육을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복지부, 뭐 노동부, 그 다음에 농림부 이런 쪽에서 보거든요. 그 사람들 보유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기재부에서 오면 이 지금 말씀드린 요거 열 때만 아니면 숙제를 왔을 때 가난만 해봐라고 인플레이션 한번 내보지. 만약 인플레이션은 중앙정부 그 다음에 17개 시도 지방정부의 223개 중에 커버할 수 있는 레버리지 안에서 한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소그린이 AI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지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축적 기간은 중앙정부는 80년 했는데 48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니까. 그리고 지방정부 92년경이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좀 더 실감 안 났을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 300번 안에 있는데 10개 있고요. 농업도 10개 있고 교육도 10개, 에너지 10개. 백현적인 걸 밑에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보건에 이렇게 요거 이 이상 빠져나가는 데이터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데이터는 쓰는 겁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거든요. 교육 보십시오. 지금 가장 일반적이니까 일반이 있고 고등이 있고요. 대학교, 초중등이 있고요. 소외계층, 저소득 배움이 있고요. 직업훈련이 있고 특수교육, 재능교육, 에디시교육 있고 인문 교양교육이 있고요. R&D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맞는 카테고리가 아니거든요. 그 24개 나라가 시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 아젠다 여부하는 거. 그러면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마스터 코드가 에딘버러에 있는 정치학과 있는 배경 포스라고 제 친구가 뭘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를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유행의 악수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그거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파트 제일 문제된 게 난제입니다. 난제. 저출산 문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은 군합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들을 몇 개 섞어보면 난제 연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출산을 일으키는 요인이 몇 개라고 생각하면 23개 아까 메이터 그 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몇 개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문제 정리와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23개를 했지만 이 콤비네이션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에다일 AI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실험 방법 에자일 능력을 키우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건데요. 대부분 우리는 탁월한 이제 우리 회사가 이번에 만든 문제가 앞으로 2030년까지 그릴리언트 마이크 탁월한 이지입니다. 르네상스기에 만들었던 이제처럼 AI를 장착한 글로벌한 문제, 그러면서 AI 툴을 활용할 수 있는 AI 정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낸 거죠. 쉽더랍니다. 그냥 소버린 AI가 있으니까 그 소버린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걸 공무원 교육이 활용한다면 젤와드로 AI 기능화 될 거다. 원래 AI 스웨덴에 왔습니다. 이미 정부가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27년까지 만듭니다. 아니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이게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만들면 셀을 가니까 누가 잡는 셀 공무원질 먼저 셀을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한 그냥 공공 데이터 소버린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활용하는 인재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AI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그 공무원들이 AI를 쓴다는 거는 제미나이나 아니면 퍼블리시티 가지고 유저거든요. 사용자 그거거든요. 그걸 넘어가지고 진짜 이제 알고리즘을 사가지고 아까 그런 식의 자기 문제의식을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의해가지고 하면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AI를 큰 범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심플하게 오늘 성지국이는 그냥 거기 소그린 AI가 있고 소그린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을 국가이재원이 해가지고 브릴리언트한 공무원들을 만들어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 전로 기반 MT택 출업과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요. 다른 못하겠지만은. 그러면 아까 중앙정부, 그 넓게 광역, 이베디스뉴스키 기초단체, 이 데이터 축적과 AI, 이것만 오는 동안 강화도 우리나라의 필신지이라고 일어났거든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그리고 경쟁 기반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이런 거 못하거든요. 일단 하다못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있죠. 지금 코드까지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정부로 하면 한 5개 일라져 있는데 그중에서 OCD 진보대 하나 선거하고요. 대통령이 하고 어디 똑같은 말을 매번 하기 때문에 그 10년사 그다음에 시정연설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입법을 하니까 입법에 나중에 통과된 입법들 입법하고요. 예산 저희들이 비교 아젠다 일부를 하면 단절 비리능력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면 예전엔 금년이 되게 생각을 안 하고 본래 담배를 피우는 게 남성들인 거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수 있는데 쓸쓸한데 말보로 이렇게 남성들 광고가 나고 이러다 낫기도 하고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다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이건 나쁜 거야禁止하자고 되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이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이걸 억제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예산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고 예산 변화는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게 단절적으로 이렇게 윤리를 이루면서 변한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던데 지금 중앙정부 광역 부처단체에서 공발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문제니까 아까 얘기한 23개 범주, 이벤트인 3개 하이 범주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소팅을 하면 소팅이 나올 거고요. 그 소팅의 문제 정의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배워가지고 자기 문제 정의에 따라서 소팅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진짜 중앙정부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생산이 가능하고 희경 서비스 가능할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결국 저희들이 맨날 엔티스페트리 거버넌스 이야기하는데요. 예행적 정부가 데이터 기반 에어를 어떻게 가능할 거냐. 나는 아니겠지만 한 이쯤에서 80%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순한 트렌드 부분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도 똑똑하니까 미래형 아젠다를 실천할 수 있었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화문은 그 AI 챔피언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브릴리언트 AI 이제 우체별로 아까 카테고리별로 만들면 그런 이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문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솔루션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이메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